1980년대 중반, 미국 텍사스의 해안 도시 코퍼스 크리스티. 멕시코만을 마주한 이 도시는 푸른 바다와 햇살, 그리고 관광과 석유 산업으로 번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빛나는 도시라는 별칭처럼 외부에서 보기에 이곳은 여유롭고 활기찬 곳이었죠. 하지만 1985년 12월, 이 도시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그의 젊은 아내가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건은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51년에) 태어난 게리 질렛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사람을 사귀는 데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석유 시추 과정에 쓰이는 드릴링 머드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당시 이 물질은 석유 시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재였고, 따라서 그의 사업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리는 회사의 얼굴이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고객과 만나 술자리를 함께하고 파티에 참석하며 거래처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성격은 비즈니스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게리에게는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세 딸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 부인과는 이혼했지만 세 딸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갔죠. 그는 믿을 수 있는 아버지로 기억되었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이혼 후 게리는 젊고 활기찬 스테파니 스미스란 여성을 만났습니다. 스테파니는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지만 누구보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능이 있었고 게리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지인들은 이 부부를 두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의 세 딸도 새엄마 스테파니를 좋아했고 그녀 역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1985년 12월 13일 금요일 밤, 게리와 스테파니는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게리는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오늘 밤은 늦을 것 같아. 아이들은 내일 데리러 갈게. 아이들은 아버지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가 아이들이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통화 중 신호만 울렸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했습니다. 만약 집에 없었다면 그냥 벨이 울렸을 것이고 통화 중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전화기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아버지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녀 셰이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깐요. 토요일 밤 결국 셰이는 친구와 함께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상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차고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끼던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고 집 안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셰이는 집 주위를 돌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은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절대 이런 식으로 집을 비워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한 것이 있다면 그녀는 침실 안쪽의 광경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았다면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경찰은 신고를 받고 게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게리와 스테파니는 침실 바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던 중 공격받았고 살해된 뒤 바닥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리는 뒤통수에 타박상과 등 쪽에 자상이 있었던 반면 스테파니는 머리, 얼굴 쪽에 꽤 많은 공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더 집중적인 격렬한 폭력이 가해진 점이 감정적, 개인적 동기를 말해주는 듯 보였죠. 조사 결과 흉기는 도끼와 부엌칼로 확인됐습니다. 도끼는 딸의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고 칼은 깨끗이 씻겨 부엌에 다시 꽂혀 있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자상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입은 상처로 기록됐습니다.
즉 머리 타격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숨이 붙어 있을 때 추가로 찔린 정황이 있다는 말인데, 전문가들은 살인이 일시적 과격성뿐 아니라 추가적 확인 혹은 패닉 상태의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침실 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범행 목적이 그들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게리의 2개의 금반지와 스테파니의 가방이 사라지긴 했지만 도난으로 보일 만큼 집 안이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고, 다른 물품은 그대로였기에 강도극을 가장하려 한 정황이라고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점은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범인은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이 아닌 피해자들이 아는 사람,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준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하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모두 집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무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집에 있던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범인이 부부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해리스라는 인물을 주목했습니다. 경찰 보조관이자 게리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사건 당일인 금요일 저녁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 뿐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고 주장했죠. 그 뒤로 알리바이는 없었고요. 다음날 그는 여러 번 게리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 메시지를 남겼고, 일요일 아침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라졌던 게리의 자동차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나온 지문은 다름 아닌 해리스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버려진 곳은 해리스가 집착하던 레이첼이란 여성의 부모 집 앞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에 그녀를 데려가고 싶다라는 레이첼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80년대에는 외부 교환원이 전화를 받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이라 그의 전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기록 중에는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오늘 밤 게리의 집에서 자고 간다 라는 메시지도 남아있었죠. 1986년 경찰은 해리스를 체포했고 그는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모두 간접적이었습니다. 지문, 알리바이의 허점, 의심스러운 행동 등 정황은 넘쳤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았죠. 해리스는 고액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고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검찰은 배심원을 설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1987년 10월에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게리의 딸들은 아버지와 계모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장녀 셰이는 전날 밤 아버지의 집을 둘러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라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끝없는 두려움과 분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장의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의 죽음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당한 정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며 지역사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평범한 부부였던 게리와 스테파니의 삶은 나쁜 사람의 손에 의해 잔혹하게 끊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꼭 밝혀져 그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